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현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댓글창에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이 정이다. 예, 이런 의견. 파면하라, 국민도 좀 삽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답답합니다. 네. 아니 그 법원 중에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올바른 결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적재적소, 타이밍 이것도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인생은 타이밍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고심이 많겠지만은 네. 저는 빠르면 빠르게 저는 그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정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공감되고 이 사회적 긴장도가 너무 높고 주변의 불안함, 이 다급함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분이 신인기 변호사도 그러셨지만 저 마찬가지고 내란병. 내란 증후군. 내란 증후군. 예, 그게 정말 체감을 넘어서 몸으로까지 나오는 이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하는 답은 하나예요. 이 부분 헌법재판소가 저 모를 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넘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주 초에 나오길 바라고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금요일 안에는 일단락이 돼야 대한민국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광장에서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단식 농성하는 대학생들 인터뷰를 했어요. 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말을 잘하는지 제가 그냥 질문을 잊어버릴 정도로 막 그냥 빨려 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런 거를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 그런 걸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일상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감 국가. 그러니까요. 나 너무 기가 막힌데 그 아메리카 바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힌 정도다. 진짜 예. 무능의 극치 이게 보수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초래합니까? 그러면서 성조기를 들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겠다고 거리로 뛰쳐나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러니까요. 너무 창피한데 그래도 여러분 힘드실 때 못난이 대저토마토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산 대저동에서만 재배하는 대저토마토입니다. 이거 되게 맛있는 토마토잖아요. 대저토마토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 토마토보다 2배 당도가 있고 가격도 2배 비싸게 판매가 됩니다. 겨우내 길러서 연중 3월에서 5월 초까지만 딱 판매되고 내년이 돼야 다시 드실 수 있는 제철 과일입니다. 달아서 야채라기보다는 사실 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크기가 작을수록 당도가 높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대형 사이즈 토마토는 큰 사이즈로 2.5kg 한 박스에 10개에서 한 11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큰 사이즈여도 일반 토마토보다 당도가 1.5배 정도 더 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박스가 2.5kg인데요. 21,000원이고 무료 배송입니다. 중간 크기의 대저 짭짜리 토마토는 3만 원 내외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바로 택배 배송해서 판매 가격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대저 토마토를 구매하시고 농가 돕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이버에서 어디서 사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이버에서 해와바다로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창 지금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창 링크를 클릭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와바다에서 못난이 대저 토마토까지 같이 팔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때만 요 가격에 파시더라고요. 취재 편의점 방송 중에 사셔야 요 가격이고 방송이 끝나면 홈쇼핑 같아. 방송이 끝나면 가격이 다시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눌러보니까 바로 링크 들어가죠. 오, 바로 링크 가져요? 네,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전 집에 전화할 뻔했어요. 빨리 사라고 지금 전화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 수가 빨리 없으니까 마감이니까 빨리 사야 돼.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어려울수록 웃으면서 그리고 함께 연대하면서 가야지 다른 별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왜 웃으면서 가야 되냐면요.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며칠 예. 전에 제 친구 한 명을 만나가지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먼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친일 청산을 못했고 독재를 청산 못했고 이 어줍잖은 포용인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계속 후퇴해왔다.
그 제가 아니 올컨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왜 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을 좀 나눴던 기억이 좀 나서 어쨌든 이번에 기회가 또 왔으니 저는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이 내란을 정리한다라는 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더 웃으면서 네. 좀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주말에 저희도 이제 집회에 나가 보면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 브라질 타악기 막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응원봉 막 흔들면서 춤추시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행진 정치 구호를 외치는 행진인데 흡사 축제 같은 분위기다. 그래서 굉장히 경쾌하고 흥겹게 행진하시면서 봄 여름 봄밤이라고 해야 되나 봄밤. 아, 뭐 근데 좀 그러네, 오늘 봄밤이네요. 추워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추워져서 좀 그런데 주말에는 그래도 바람이 불긴 했어도 좀 걷고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두 분도 집회에 좀 나가셨습니까? 저는 나가진 못했고 아이가 집에 있고 막 이래서 그런데 거기 가셨던 분들 얘기 네. 듣고 이러는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행진을 하는데 줄이 끊임이 없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줘서 예. 제가 너무 응원이 되고 마음이 네. 정말 좀 이렇게 그 뭉치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네, 그냥 네. 직격탄을 맞는 느낌이에요. 구속 취소 이후엔 더 그런데 아 그래 이렇게 힘을 우리가 모아나가자. 그래서 저도 아 정말 이제 아이랑 같이 아이가 그렇게 물어서 제가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이가 뉴스를 저희가 집에서 거의 틀어놓고 있다 네, 네, 보니까 네, 네. 저학년인데도 예. 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돼서 힘들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 아이에게 이런 미래를 물려줄 수 없어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아까도 대학생들이 되게 맞아요.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야기를 잘한다는 건 본인의 생각이 대단히 잘 정립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아, 우리 정말 청년들한테 위로와 위안이 되는 세계를 내가 조금이라도 만들어 드린다면 아, 함께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그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내란이 터졌기 때문에 내란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2년 7개월, 8개월인가요?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시작부터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청와대는 왜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용산에서 대통령실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목리를 부렸지 않습니까? 뭐 텐트를 치고 자는 한이 있어도 청와대로는 안 간다.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무속 때문이었던 아, 거고, 네, 네. 뭐 이런 게 다 확인이 좀 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뭐 명품백 사건 등등 이렇게 보면 도무지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의 그야말로 그냥 릴레이적 상황이었다. 총집합. 예, 총집합이다. 그런데 이 정권의 끝판왕으로 내란까지 일으켰는데 이걸 이렇게 질질 끌고 할 일인가? 저는 정말 좀 상식적으로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지난 임기를 좀 회고해 보면 네. 이해 불가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그냥 하여튼 다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설명이 된 것은 김건희, 명태균 그들을 놓고 보면 이제 설명이 되는.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몰랐지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인사도요. 사실은 가장 그 해당 직책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만 어떻게 또 골라가지고 보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수질로 이렇게 뭐 등급을 나눈다 해도 뭐 3급수도 아니고요. 5급수도 아니고 거의 공장 폐수 수준의 공장 폐수 수준의 인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자들이 남아서 뭐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또 정리해야 되는 이런 모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과 완전히 괴리된 정부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정리도 매우 지금 힘든 상황을 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이 일을 시작한 그 에너지가 결국 국민들이고 국민들이라고 하면 이 나라의 주인들이고 이 나라의 주인들이 지난 2년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한마디 지적한 게 아니거든요. 수만 마디 수억 마디를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돌이킬 수 있는 주체는 없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공장 폐수 같은 인사들이 안에 처박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언젠가 다 정화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적 흐름
그리고 국민 주권의 회복, 그리고 정치의 변화로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는 이 거대한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라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검찰의 민낯 다 보여줬고요, 언론의 민낯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를 통해서는 사법부의 민낯의 일부까지도 다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앞으로 사회가 어디를 기득권으로 원점 타격해서 어디를 바꿔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가 다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예.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저희 중국의 고사성어가 생각나게 얘기를 하시네. 진짜 모든 것은 다 좋고 다 나쁘고 이런 것은 없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하면 이제 예. 국민의힘의 예. 해산. 저는 해산? 앞으로 국민의힘 해산 운동 전 하려 그래요. 이거 끝나면 아니, 어. 정말로. 어. 왜냐하면 국힘 해산운동.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면 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네. 근데 우리 헌법의 정당 해산 사유를 재소권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 탄핵 소추처럼 뭐 검사가 기소하듯이 재소권을 정부에다가만 줬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한다면이야 제가 그 운동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안 한다면 저는 정당 해산 운동을 해서 그 조항 헌법 8조 사항에 나오는 정부 재소권을 저는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및 법률의 요건으로 정한다 해서 뭐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국민이 모아와서 해산도 넣을 수 있어야지. 아니 저렇게 통합진보당보다도 해산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아니 저런 정당에 왜 국고를 주며 왜 공천권을 주고 왜 기득권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전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수의 종말 저자로서 제가 요즘 종라인들 모집하고 다닙니다. 종라인이 막 많아가지고 제가 종라인인데 종라인. 보수의 예. 종말 라인입니다. 예, 예. 여기 해산 운동 붙어야죠. 네. 종라인이 정리할 겁니다. 저는 끝까지 정리합니다. 신인규 종라인. 신인규와 종라인. 정당 해산. 딱 민감합니다, 떨어지네. 제가. 예. 민감합니다. 진짜 말씀 주신 대로 그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 주권주의에 따라서 저런 정당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정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더 짜증나는 게 보수가 아닌데 자꾸 보수라고 우기면서 요즘에는 저 같은 사람도 또 이제 보수 아니라는 식으로 예.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인규 변호사도 좌파래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좌파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한테 줄 섰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을 또 가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뭐 수준 안 되는 비난은 제가 뭐 답하고 싶지도 않고 보수가 뭐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 중도 전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불지폈잖아요. 전 매우 바람직하다고 봐요. 도대체 보수가 뭐냐? 이 나라에 어떤 체제를 유지하면 그 우리나라 체제가 뭐길래 그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세력의 선동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마치 보수 정당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순과 괴리는 반드시 전 정리를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넘어야 될 진짜 치워야 될 그 개혁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그에 앞서서 제일 먼저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윤석열 탄핵 심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일이 늦춰지니까 모든 것이 일종의 반동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 뭐 경호처 안에서 정의로운 결정 판단을 해서 그 체포영장이 집행되도록 도왔던 이런 그 간부에 대한 해임 결정을 경호처 내부에서 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 공범이잖아요. 김성훈과 윤석열 공범사예요. 특수공무 집행방해. 그렇죠. 내란에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란도? 내란 혐의도 봐야 돼요. 근데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어처구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를 경찰이 잡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강도 잡으라고 경찰한테 무기도 주는 거니까 권한도 주고. 근데 지금은 강도가 경찰을 잡고 있는 셈이에요. 그게 나랍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니 강도가 강도짓을 하다가 들켰는데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강도가 경찰을 잡는다니까요. 그게 지금 경호처에서 일어난 그 상황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어디서 인사보복을 합니까? 이게 말이 이와고, 됩니까? 말씀해 이와중에. 주신 대로 그 저분 하나로 또 끝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 당장 경호 3부장 해임 의결을 그냥 해버린 겁니다.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잘잘못 묻지 않고 대통령한테 잘 말씀드리겠다 이런 주장을 이제 김성훈 차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직 직무정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업무 복귀한 대통령한테 보고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아마 이 김성훈 차장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좀 통상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하면 구속 취소라는 하나의 변수가 생긴 이후에 이런 절차를 단행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호 정도만 받고 본인의 관저에서 쫓겨나지만 않는 정도의 수준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종의 어떤 논의가 있었다? 이거는 완전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에 다 해당할 여지가 있고 불법이죠.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개선 장군인 양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 끝에 우리가 이런 단면을 목도하는 거야. 이 사람을 그대로 풀어주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또 망가지는구나.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방해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영장을 계속 반려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법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구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예요. 처음에 공정과 상식을 외쳐서 봤더니 아니요. 완전 다 뒤집어 버렸어요. 본인을 중심에 놓고 본인의 배우자를 중심에 놓고 면죄부 주는 게 정의이고 공정이고 상식이었던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러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불법까지 불사했던 경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주고 반대로 하면은 극강의 이기주의자를 전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다 망가졌어요. 어디까지 더 망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권력의 사유화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이잖아요. 그건 자연인 윤석열이 그 직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직을 줬을 때는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종으로서 가 있는 거예요. 가장 직급이 높은 종인 거죠. 그 월급도 많이 주고 권한도 많이 주고 임기도 정해서 일을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경호처나 이 내란의 잔당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그 직에 대해서 어떤 국민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그 개인 정말 그 뭐랄까요 화무시미롱이라고 하는 그 짧은 권력자 그 권력자 개인에게 지금 충성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김성훈이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의 판단이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그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이 결제하고 사인, 야 누구 이거 해임시켜 뭐 이런 결정을 실제로 내용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김성훈 차장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자행될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당연히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불러서 전화통에 불러고 자기 구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사 알박기 인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이러면서 반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겁먹은 최상목 대행도 사실 부하 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 인사 마은혁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기속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경찰 인사 대대적으로 하고 그것도 입맛에 맞게 누구는 영전시키고 누구는 물 먹이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매듭 지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더 지체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극복하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지체되면 될수록.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친구들 많이 있죠. 아니 근데 법조인들. 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색한 장면이 아닌 게 최혜병 때 그 수사 외압 때도 똑같았어요. 법을 지키겠다라는 사람들 좌천 보내고 영장 치고 오히려 수사 외압이라는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영전시켜 줬거든요. 뭐 도주대사 얘기 나오죠. 공천주죠. 승진시켜주죠. 늘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전 이게 지금 계속 그 윤석열 스타일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는 거고 저도 사실은 뭐 헌법재판 그러니까 헌법연구관이라 그러죠. 정확하게는 헌법연구관들이 있고 또 지금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제 평의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굉장한 고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심의 핵심은 뭐 지금 뭐 탄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하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다. 뭐 그런 물리적인 한계도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지금 고심하는 게 뭐냐. 박근혜 탄핵 때는 원사이드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지율 5% 나오고 뭐 탄핵에 동의하는 여론이 뭐 거의 80-90%였기 때문에 아마 소수 의견을 내려고 했던 당시에 뭐 조용호, 안창호 이런 사람들도 그냥 8대0으로 그냥 바로 정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윤석열이가 완전히 이 정치 투쟁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여론이 막 석방까지 이르면서
지금 한 6대4 정도로 여론이 좀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받아가지고 윤석열이를 지금 직을 복귀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재 안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뭐 권한쟁의라든지 지금 4건의 탄핵에 대해서 다 만장일치로 움직여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은 6대4인데 이거를 8대0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내부적인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번 주를 넘어가면요, 이제는 뭐 다음 주에 뭐 이재명 대표 선고까지 뭐 맞물려 있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그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헌법재판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매듭을 져야만 할 것이다. 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보면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58 그리고 반대 37 이렇게 다소 이걸 6대4예요. 6대4. 네, 6대4긴 한데 이게 압도적이지, 그러니까 58이면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해보면 네. 그때는 거의 뭐 85에서 90%가 박근혜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네.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저항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물리적 강제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정치 투쟁을 아주 저질스럽게 여기까지 해오다 보니까 이 여론이 박근혜 탄핵 때랑은 좀 다른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8대0으로는 탄핵 인용 결과를 내야 되는 당위론적 차원에서 이게 지금 현실과 당위가 좀 안 맞는 그걸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저는 그 지금 내부 논의를 아주 진통 있게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추론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원사이드하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네. 아마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윤석열 씨로서는 이 장애전을 펴고 정치적 소란을 펴고 막 메시지를 내고 여러분이 나를 지지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하면서 더 뭉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여론이 그 탄핵 국면에서는 엄청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치러진 대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가 한 40%였던 걸 보면 언젠가는 이 양극으로 딱 붙게 되는데 이 붙게 되는 지점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동으로 인해서 더 빨리 와버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그 여론 지역만 하더라도 박근혜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압도적 여론은 아닌 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시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박근혜 탄핵 사유보다는 한 1000만 배 더 심합니다. 그렇죠. 네, 1000만 배 더 심한데 박근혜가 과거에 탄핵에 임했던 자세의 불량성보다는 한 1000배 정도 더 불량한 거죠. 그러니까 최악과 최악이 지금 결합돼 있는 게 이번에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 나타난 윤석열의 행동이었다. 예.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대통령 직무평가가 4%대까지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91까지 올라가고 2015년, 2016년 전국 단위로 갤럽 조사에서 직무평가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당시에 주요 변수는 그 전국 단위의 촛불 집회, 대통령 탄핵안 발의가 된 12월에 4%까지 떨어지고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비교하면 여론이 상당히 비등비등하게 올라와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뭐 이런 걸 했었을까요? 네. 아마 지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내고 있는 자료,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참고 자료나 이런 여러 이제 소송 서류를 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지지율 그리고 헌법학자들이 이거는 뭐 각하 내지 기각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내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고 언론 여론과 완전히 무관한 판단. 왜냐하면 파면이라는 거는 법리를 들여다보지만 뭐 이 중대한 요건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세계관 뭐 경험치에 따라서 달리 판단 내릴 수가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의 단서가 된다면 내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론이 국민이 나의 복귀를 이렇게 6대4로 원하고 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 좀 위험한 거죠. 시간이 그럼 지체될수록 여론이란 건 되게 변동성이 있고 그렇죠. 이것이 사실상 직접적인 헌재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미치지도 않겠습니다만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런 소란을 아직까지도 벌이는 거죠. 이걸 빨리 아니 제도로 그래서 열어줘야 저는 됩니다. 국민의힘의 책임을 제가 아까 뭐 해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마는 네.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전제를 바꿔서요. 네. 12월 3일에 내란이 터지고 12월 내로 탄핵과 만약에 내란 특검이 가동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아마 1월 달은 특검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네. 그럼 특검이 매일 관련자들 뭐 김성훈이든 누구든 다 불러서 다 구속시키고 아마 정리를 해 나갔을 거거든요. 네. 그럼 여론이 이렇게 올 수 있었겠느냐. 못 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특검은 특검대로 국민의힘이 빗장으로 막아버리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정치투쟁화 시작이 되면서 완전히 이게 지금 산으로 가는 이걸 만들어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론은 당연히 원래 그 장유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박근혜 탄핵 때도 탄핵 때는 정리가 됐다가 딱 대선 뚜껑 열어보니까 거의 뭐 한 4.5 대 5.5 정도로 우리나라는 원래 대선이 양분화돼서 좀 치러지니까 네. 거의 그렇게 나눠지는 거였는데 그 시점이 너무 빨리 와버린 거죠. 내란이 진압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했고 내란에 일부 가담했던 세력들이 아주 망둥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지금 뭐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 최상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까 여론은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리고 뭐 보수 언론부터 해가지고 뭐 내란을 갖다가 지금 정당화시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어려운 입장인 건 저는 맞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요것만 정리를 해낸다면은 저는 뭐 그 다음부터는 순리대로 이제 풀러나갈 것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렵지만 검찰과 레거시 언론의 빚을 안 지고 네. 우리가 한번 국민들이 응원봉으로 이걸 한번 이뤄냈을 때 아마 대한민국은 많이 더 달라질 가능성은 더 있다. 좀 힘들어 전 좀 더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정말 거대한 시민의 힘밖에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이 여론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도 다수의 의견은 이미 탄핵으로 마음이 이제 성큼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결정을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좀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뭐 시민의 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사실 우리가 뭐 집회 참석하는 거 말고 별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라도 뭔가 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나 힘 이런 것은 없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죠. 뭔가 좀 전광석화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국회에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답답증.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분들이 삭발하고 예. 뭐 조국혁신당도 삼보일배하고 이 거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이란 건 탄핵소추안을 일단 헌재로 보내는 데까지고 그 결과를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역할밖에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거 왜 이렇게 길어지지? 그런데 이 부분이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장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밖에 이 정치적 공간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뭐 절대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삭발을 했니 뭐니 뭐 어쩌고저쩌고 폄훼합니다만 네. 이거라도 안 하면 저희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한계를 저는 국민들도 아셔야 되고 또 알아주신다고 봅니다. 아니 뭐 야당 입장에서 내란을 막았고요. 그 이후에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짜 역풍분다라는 말 들 때까지 할 건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뭐 충분히 이해하는 면이 좀 많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여론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알리고 네. 정확하게 그 민심을 퍼뜨려서 그걸 다시 담아내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 네. 이건 뭐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뭔가 어쨌든 정치 행위의 연장인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저는 검토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더 큰 스피커를 가지고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대형 스피커의 기능이 있고 네. 또 바깥에서는 또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유튜브가 요즘은 잘 돼 있으니까 다른 데서 각각 여론을 이렇게 선점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선제적인 조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언론 환경도 레거시 쪽에서 좀 기울어져 있고 많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 저는 감안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용하게 여기까지 국민들이 이끌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라도 이런 유튜브 뉴미디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저들의 궤변과 말도 안 되는 저 헛소리들을 정확하게 분쇄시키고 정확하게 알리는 내용과 담아내서 선순환으로.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도 솔직히 답답하죠. 그리고 이거 피로감도 엄청 크거든요. 언제까지 이럴 거냐. 조금 더 우리가 차분하게 더 댓글 하나 더 쓰고 더 좋아요 하나 더 눌러주고 조금씩 더 힘을 실어주는 거를 유기적 협업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 그 이번에는 저는 응원봉 혁명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죠. 상대는 기득권이고 철옹성이고 내란에 지금 가담한 사람들이 이걸 정리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우리가 가지고 저는 일치 단결해서 하면은 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100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은 상황 변경이 되어야만 하는 때인데 이제 그게 늦어지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어디에 누수가 있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판단들을 국민들은 이제 현장에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좀 여쭤봤던 것이고요. 법률가들은 이것은 뭐 내용상으로 우리가 다 국민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증거상 뭐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제 절차 문제 때문에 혹여라도 뭐 각하 기각 이런 주장을 계속 하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없죠 그 가능성은. 왜냐면 각하 얘기를 하는 그 주장 근거를 좀 뜯어보면 그런 주장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는 내란죄라는 게 들어갔는데 이후에 헌재에서 이 정리를 하면서 논점 정리를 하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판단의 대상에서 빼버리니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이었나요? 난 내란죄가 들어가서 했는데 뭐 이런 식의 항변을 하니까 이게 동일성이 없어서 이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하 사유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형사 절차라면 100번 양보해서 뭐 새겨들을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대단히 다른 거예요. 탄핵 절차는 파면할지 말지 직에서 내려오게 할지 말지를 하는 징계 절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자체가 이 부분에 쟁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언급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부분을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위원으로서 정리했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아예 각하가 되는 사유로 판단받는다. 만약에 정말 각하의 내심의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주류적 의견이었으면 같은 증인 2번 부르고 뭐 직권 증인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하라는 건 말 그대로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 내용 같은 부분까지는 나아가지도 않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이 어떤 헌재의 심리 경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법리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고 각하? 근데 국민의힘의 이 법조인들이 막 강의를 하더라고요. 각하될 때 뭐 4명이면 각하니 기각이니 뭐 이런 식으로 희망회로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요거를 갖다가 잘 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과거에 권성동의 발언, 그러니까 권적권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선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왜 저들이 각하 주장을 하느냐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저러냐. 아니 본안에 와서도 변론길 11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헛소리만 하다 갔고 또 호수 위에 달그림자 얘기하다 갔고 변호인도 개몽됐습니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혀 지금 이 내란에 대해 가지고 그 탄핵에 있어서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 항변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각하 주장으로 가서 이거는 그냥 입구 컷 들어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요 전략밖에 없다라는 거 요 2개가 중요하고 하나는 제가 이것도 유명한 법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나 내란죄 뺀 것 때문에 지금 무효로 돌리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학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대는 소를 포함해요. 그럼 내란죄 가장 큰 대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거는 가장 엄밀하게 입증해야 되고 법정형도 가장 높고 하여튼 가장 큰 거예요. 내란죄를 가지고서 탄핵을 요건을 땅땅땅 때렸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내란죄까지 안 가더라도 그 안에 일부 내란 행위 대는 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내란죄로 의결을 시켰으면은요. 내란 행위로 탄핵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이 대는 소를 포함 못한다고 얘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의결하자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대는 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내란죄까지 넣어가지고 땅땅땅 때리는 순간 내란 행위라고 하는 더 적은 부분 소
를 가지고 탄핵 심판하는 거는 심리의 소송 지휘, 심리의 신속성, 네. 그리고 요건에 부합한 소송 지휘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되는 소를 포함하니까 뺀 거예요. 그거는 더 중요한 거, 큰 거는 저 형사 재판 가서 따져라. 3년 동안 재판해라. 3년간 뭐 거기는 뭐 전문 법칙 엄청 엄격하게 합니다. 왜 네. 크기 때문에 네. 사람을 갖다 깜빵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거를 헌재 와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징계, 직을 뺐냐 마냐만 가지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만 우리는 본다. 네. 입증의 단계도 다릅니다. 형사재판 엄격하고요. 여긴 완화됩니다. 이 되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법리 하나 가지고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투성인지가 그냥 격파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헌재는 윤석열의 내란죄 되는 형사재판소로 보냈고 내란 행위가 얼마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고 실체 요건도 없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내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비상 계엄이 불법일 때 위헌적인 불법인 계엄을 가지고 대통령의 직을 뺏어야겠다. 요것만 지금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긁어부스럼해서 아니 그러면 되는 소를 포함해서 가장 큰 걸로 센 걸로 자기들이 의결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내란 행위를 또 의결하자고요? 그 같은 반복적인 일을 또 하자고요? 이거 완전히 침대 축구하는 거죠. 신인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런 얘기도 결정문에 써 있다라면 네.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되는 소를 소를 포함한다. 포함한다. 아니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법학에서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네. 큰 거는 작은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쾌한 해석을 가지고 빠르게 파면을 결정을 해준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거리로 나와가지고 찬바람 칼바람 눈비 맞으면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런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안 하니까 온 국민이 막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최근에는 평일까지도 나가서 집회를 열어야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좀 평온을 되찾고 싶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상황인데도 헌법재판소는 뭘 그렇게 수기를 길게 하시는 건지 참 답답하다. 그리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면 결정을 내줘야 나머지가 싹 해결이 되는 정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파면 결정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뭐 수사면 수사 그쵸? 뭐 그밖에 다른 결정들 뭐 특히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도 안 하고 있고 그 절차를 아예 그냥 형해화시켜 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답답함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짓을 국민의힘이 하잖아요. 각하돼야 되니까 앞으로 각하라고 부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장난. 근데 정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상간마만 안 나오는 게 다행이다라고 그 박지원 어젠가 의원이 봤어요. 얘기를.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온 부분이에요. 이게 유동성이 커지고 구속 취소도 헌재에서 빨리 가르마가 타졌으면 그런 결과 나왔을까? 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외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되니까 이 정치적인 양극화가 대한민국에서 더 극화될 거라고 진단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양극화는 이 경제 하방 리스크까지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IMF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난리통을 치면서 어떤 것도 수습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얼떨결에 2달 전에 민간 국가로 분류가 되고 정말 아메리칸 파이 부른 게 뭡니까? 가치 외교. 이게 일본 우파에서 쓰는 용어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 지향하다가 대한민국이 망가졌어요.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대통령이 훌륭해서 뭘 대단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대통령이 무능하면 실력이 없으면 형편 없으면 이렇게 곳곳을 다 전방위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구나. 과학, R&D, 민주주의, 경제, 외교.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것을 우리 보고 감내하라고요. 그럼 직에 다시 복귀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똑같은 행동 더 나아질 거라고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면죄부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건 보수 헌법재판관일수록 더 이거는 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불법 계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문,
살인, 불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면죄부를 주고 면허증을 내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아가서 시간까지 이렇게 끌 일도 아는 거예요. 이게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 아까 읽어주셨던 댓글 중에 마음이 좀 아프고 와닿았던 게 국민도 좀 삽시다 아니에요. 본인들만 살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아, 진짜 최소한의 수호지심도 없구나 이런 생각. 근데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건에 대해서 저는 8대 0으로 인용 나올 걸 확신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확신하는 논거를 몇 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난번에 그 감사원장 탄핵하고 검사 3명 전원 일치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8대 0으로.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어떤 힌트냐?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2개의 권한쟁의와 4개의 탄핵을 다 8대 0으로 냈거든요. 네. 이건 무슨 의미냐? 8대 0으로 내야지만 국론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전 나름의 의사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진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8대 0. 근데 이진숙은 왜 4대 4냐면요. 네. 너무 심각한 위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 4명의 재판관도 이거는 8대 0이고 뭐고 간에 너무 심각하다. 방송 장악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MBC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4대 4로 본 건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8대 0이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재판관들은 우린 8대 0으로 움직일 거야 라는 하나의 시그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선입 선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내줘야 네. 윤석열 먼저 내고 그게 지금 보수 쪽에서 말하는 한덕수 먼저 내라라는 그 논리를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거보다는 윤석열 먼저야. 네. 요 2가지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유의미하게 봤던 건 뭐냐면 전 이번 그 탄핵 결정문 8대 0은 맞는데요. 결정문 되게 길 것 같아요. 결정문이. 예. 그러니까 뭐 길게 써야 돼서 길게 쓰는 게 아니라 하도 긁어부스럼을 많이 내니까 거의 선생님이 그 조금 공부 안 해가지고 막 그 답답한 질문할 때 하나하나 다 알려주잖아요. 네. 하나하나 친절하게 빨간펜 네, 선생님. 네. 그 수준으로 저는 복잡하게 나올 것이고 일부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있죠. 저 그분들도 보충 의견이든 별개 의견을 통해서든 뭔가 나름의 자식이 생각을 길게 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문은 길 걸로 보는 건데 네. 제가 유의미하게 읽은 건 이거예요. 감사원장하고 그 검사 탄핵에서 결정문에 뭐가 나오냐면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다라는 말을 굳이 씁니다. 네. 그걸 왜 쓰냐? 아니나 다를까 이 여권과 소위 말하는 법여권에서는 민주당 탄핵 중독이라는 정치적 고를 또 들고 나왔거든요. 비슷하네.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그 얘기를 써줬기 때문에 네. 남용 아니래 탄핵 소추권 정당했대. 거기서 그냥 정리가 팍 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는 게 윤석열 쪽에서 주장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 중에 1번입니다.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경고성 계엄을 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주장에 대한 복선을 먼저 보여준 거로 저는 보는 거예요. 예고편 띄운 예고편이죠. 거예요? 예. 8대 0과 예.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너 잘못이야. 예. 요 2가지를 저는 보여주려는 하나의 시그널이었다. 복선이다. 복선. 그러면서 네. 한덕수 먼저 하라는 얘기도 방어가 가능하잖아요. 예, 예. 야 들어온 거 먼저 해. 선출. 너 사건 번호 몇 번이야? 한덕수 9번, 윤석열 8번. 예. 8번 먼저 하는 거야. 예. 앞에 거 먼저 했잖아. 요 논리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빌드업이다. 왜냐하면 헌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최상목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문을 가지고 책이 잡히거나 뭔가 자꾸 불복 프레임으로 본인들이 들어가면 헌재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은 그냥 뭐 2-3줄 써가지고 그냥 인용이야 8대 빵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네. 그거를 원래는 그냥 묵살하면 될 일인데 이거 정치 재판이고 대통령의 탄핵이 걸려있다 보니 파면이 걸려있다 보니까 헌재가 하나하나를 저는 더 빨간펜 선생님의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익한 일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 싶지만 또 헌재 입장에서는 네.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한 댓글 하나. 그렇죠. 네. 무오류의 완결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저는 결론은 8대 0으로 인용은 확신해요. 예. 확신합니다. 그게 복선으로 여러 차례 지금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 제가 가장 유념 있게 봤던 게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야. 이거 국회가 잘 한 거야. 근데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으로 그 파면으로 직을 뺐을 정도는 아니었어. 딱 요 중간 지점이거든요. 네. 요 메시지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저는 주는 게 굉장히 크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아, 그 신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명쾌하게 돼서 공감이 많이 되네요.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네. 그래서 8대 0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볼 지금 때는. 당장이라도 하면 그리고 좋겠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7대 1도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네. 그 한 명 있죠. 되게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외로이 말도 안 되는 기각 결정문을 혼자 써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기각 사유가 안 나오는데 네. 막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근데 7대1 네.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해서 인용이 나오면은 그 재판관만 네. 나중에 좀 어. 굉장히 막 밥 같이 먹을 친구도 사라지고 좀 이렇게 동떨어진 결정하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너무 중요하니까 네. 8대 0으로 8대 0으로. 가는 게 맞다. 맞다. 대신에 보충 의견과 별개 의견은 전 좀 많이 쓸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많이 쓰시라.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탄핵도 지금 우르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연구관들도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다 결정문 하나하나 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타 하나 발견돼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경의 선재가 내부에서는 평의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추측입니다만은 상당한 그런 산고의 고통에 맞먹는 여러 진통을 지금 겪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이거는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 측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내란 속에 지금, 윤석열 네.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닌데 물론 이제 조용히 앉아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경호처 네. 그리고 여러 경찰 내란 수사에 방해에 해당함직한 그런 걸로 보이는. 그런 경찰 인사를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뭐 이런 거 음으로 양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조용하단 말이에요. 이 모드가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정하기로는 아마 이 분수령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 좀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진단과 전망 같은 걸 보면 대단히 좀 고무돼 있는 것 같아요. 구속 취소가 일단 있었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뭐 몇 대 몇이고 이거는 각 하나 기각적으로 뭐 기울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국정원도 어쨌든 가동할 수 있는 거야. 집권 세력이니까. 그리고 정보기관들도 다 하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감지가 전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나한테 이 판이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일단 함구하고 있자. 그래서 내가 전면에 올라가면 내가 무대 위에서 내 이야기를 하자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추세로 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희망회로의 결과로 지금은 조용히 하고 있는데 네. 파면이 저도 8대 0으로 인용 이거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땐 또 어떤 정치적인 소란을 피울지 지금부터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나 못 먹었던 술을 몰아먹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매일. 아이고야. 뭐 원래 몇끼 드셨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지금 뻔하죠. 뭔가 네. 본인은 이제 마지막 단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뭔가 가능성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은 뭐 착시 비슷하게. 네. 근데 저는 각하라는 주장도 아니 말이 성립해야 제가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아니 헌재에서 아니 가기 전에 국회가 다 탄핵소추 의결서 해가지고 정당하게 올렸고 재판 들어갔는데 아니 무슨 각하 사유가 있어요. 그냥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각이라고 자신 있으면 기각이야라고 외쳐야 되는데 기각은 본인들도 안 될 걸 아니까 어쩔 수 없이 각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각하가 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다 하나하나 꼼꼼히 없어요. 따져보면 절차 하자가 말을 없어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는 내란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지 신세가 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참 그 이런 그 정치인의 발언은 나중에 두고두고 소환이 되어서 본인의 발목을 잡을 게 자명한데 아니, 근데 이분도 판사 출신 아니에요? 예. 네. 장동혁 의원은 요즘 한동훈 대표랑은 같이 교회 안 다니대요. 그러니까. 그 순복음교회 갈 때도 없던데. 요즘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꿨나 봐요. 예, 바꿨나 봐요. 아유 오래됐어요. 좀 됐습니다. 아, 예. 그걸 강조한 겁니다. 오래된 걸 강조한 네, 겁니다. 그렇군요. 잊지 않게 다시 또 예. 회상시켜 주셨습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민주당이 민감국가 지정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너무 심각한 일이거든요. 네, 특히 예, 이게 보면 미국에서 정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에 아시는 것처럼 북한, 이란,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6개 나라가 테러 지원국으로 네.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밖에도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벡 여기에 한국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기타 국가에 테러, 지역 불안정, 핵 확산 네, 관련된 나라들에 우리가 끼었는데 이거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국회 결의안 지금 추진하고 있고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이 한미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게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거고 오히려 한미 동맹이 강화된 건 저는
이 진보 정권이 때였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사거리 그 문제 해결했어요. 그것도 악의적으로 보수 언론에선 다뤘지만 그런 게 건강한 한미 공조인 겁니다. 동맹이고 우리도 받을 건 받아내고 그 탄탄한 그 관계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도 향상시키고 이 정부 뭐 했습니까? 노래 부르는 거 말고 뭘 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테러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받고 있어요. 이거 언제 선정됐습니까? 1월 달에 선정됐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엄의 후폭풍 당연히 있죠. 에너지부에서 또 이걸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핵무장론을 대통령이 육성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거 이건 미국의 정책 결과 맞지 않습니다. 그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좀 무능하고 어쨌든 그냥 일방도의 이게 지금 보수 정권이에요. 이거 정권 잡아도 됩니까? 이런 세력들이 이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데 이런 세력들한테 정권을 계속 연장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전 정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확실히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라의 운명이 사실은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 했는데 동맹 국가인 미국에서 우리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이고 그런데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적이 들고 나와가지고 그런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인 거고 이제 상식을 배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외교가 허풍이었다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고 가서 대접받고 오고 맛있는 거 먹고 와서 기분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국익은 완전히 그냥 저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버리고 온 격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마 오늘도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집단 지성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그 여론이 더 확산돼서 윤석열 정권은 이제 완전 소멸, 완전 종식으로 우리가 머지않아 전 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뭐 민간국가 지정되고 하는 게 너무 뼈 아프고요. 참 너무 속상은 하지만은 그래도 또 수습하는 것도 우리의 목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리얼미터 오늘 조사 나온 거 살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55.5, 연장이 필요하다 40.0 이렇게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4.3, 국민의힘 39.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조사 보고서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